100억은 어디 있느냐? 눈 내리는 재래시장 국밥집 앞 재벌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앞에는 아들이 의식불명으로 쓰러진 날 100억을 들고 사라진 며느리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며느리 하영이 지금 쌍둥이를 앞뒤로 업고 국밥집 앞에 서 있었어요. 하영이 고개를 똑바로 들고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알고 싶네요. 그 돈이 어디 있는지. 회장은 며느리가 100억을 들고 도망갔다 생각했고 며느리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 사이 쌍둥이까지 낳았습니다. 두 사람은 몰랐습니다. 누가 거짓말로 꾸민 일인지. 대체 이 가족이 갈라서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에 좋은 일만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재래시장 골목 위로 하얀 눈송이가 소리 없이 내려앉았습니다. 생선 비린내와 군고구마 연기가 뒤섞인 저녁 공기 속으로 눈송이는 조용히 녹아들었습니다. 발밑에는 이미 질척하게 녹은 눈이 골목 바닥을 적시고 있었죠. 그 골목 끝에서 한 여자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등에는 포대기로 묶인 아이 하나, 앞에는 또 다른 아이를 업고 있었습니다. 양손은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머리 위로 국밥 쟁반을 이고 있었으니까요. 뽀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쟁반을 눈 맞으며 아이들 데리고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이고 걷는 여자. 서하영, 올해 33이었습니다. 배달처 문을 두드리자 안쪽에서 퉁명스러운 목소리가 먼저 튀어나왔습니다. 또 늦었네요. 하영은 허리를 꾸벅 숙였습니다. 등에 업힌 아이가 그 진동에 칭얼거렸지만 표정 하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입꼬리도 올리지 않은 채 그저 반듯하게 고개를 숙였다가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빈 그릇을 받아들고 돌아서는 길이었습니다. 눈이 운동화 속으로 스며들었고 발끝이 차갑게 젖어들었습니다. 하영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더 추워질 것을 아는 사람처럼 그냥 걸었습니다. 가게로 돌아온 하영은 앞치마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손가락 끝에 닿는 지폐 몇 장과 동전 몇 개, 한 장, 두 장 천천히 세어보다 손이 멈췄습니다. 첫째 시온이 쓰는 흡입기가 거의 바닥나 있었습니다. 약국에 들러야 하는데 손에 쥔 돈으로는 약값이 되지 않았어요. 잠시 망설이던 하영은 가게 안쪽으로 들어가 할머니 사장 앞에 섰습니다. 할머니는 국물을 젓다가 하영을 올려다봤습니다. 선불로 조금만 받을 수 있을까요? 말끝이 가늘어졌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앞치마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건넸습니다. 물어보지도 더 말하지도 않았어요. 하영은 두 손으로 봉투를 받아 쥐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꼭 갚겠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하영은 아이들을 가게 쪽방에 눕혔습니다. 천장에 빗물 자국이 남은 3평짜리 방, 3년 전 갈 곳 없는 하영에게 할머니가 조용히 내어준 공간이었죠. 할머니는 단 한 번도 사정을 캐묻지 않았습니다. 애들이랑 여기 있어.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하영은 그 말 한마디에 기대어 3년을 버텼습니다. 시온과 라온을 나란히 눕히고 두툼한 겨울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려 덮어줬습니다. 3살배기 쌍둥이 형제 둘이 나란히 누우면 그 작은 방이 꽉 찼습니다. 하영은 시온의 이마에 손등을 갖다 댔습니다. 열은 조금 가라앉은 듯 했지만 숨을 들이쉴 때마다 가슴에서 가느다란 소리가 났습니다. 하영은 한참을 그 소리를 들으며 아이 곁에 앉아 있었죠. 아이들이 잠들고 나서야 자리에 누웠습니다. 얇은 혹겹 이불 하나를 끌어당겨 몸에 걸쳤습니다. 방 안은 찼습니다. 벽 너머로 시장 문 닫는 소리, 상인들 귀가하는 발소리가 하나씩 멀어져 갔습니다. 하영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켜고 연락처를 열고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3년 동안 한 번도 지우지 못한 이름이었습니다. 강태현. 손가락이 이름 위에 잠시 머물렀다가 화면이 천천히 덮였습니다. 방 안이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장은 어김없이 열렸습니다. 하영은 국밥집 안팎을 오가며 그릇을 날랐고 상인들은 저마다 좌판을 펼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옆 가게 아주머니가 쟁반을 받아들며 무심코 물었습니다. 애 아빠는 연락도 없어? 하영은 웃었습니다. 입꼬리만 살짝 올린 오래 연습한 사람의 웃음이었어요. 바쁜 사람이에요.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아주머니도 더 묻지 않았고 하영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시장 사람들에게 하영은 그저 억척같이 일하는 젊은 엄마였습니다. 아이 둘을 혼자 키우는 사연 있어 보이지만 굳이 건드려선 안 될 것 같은 사람. 3년 전까지 재벌가의 며느리였다는 사실은 이 시장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죠. 오후가 되자 배달이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시온과 라온이었습니다. 감기 기운이 가시지 않은 아이들이 가게 안에서 칭얼거렸고 손님들의 시선이 슬금슬금 모였습니다. 하영이 아이들을 달래며 할머니 눈치를 살피는데 할머니가 먼저 말했습니다. 애들 여기 두고 가, 내가 볼게. 하영은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금방 다녀올게요. 웃으며 말했지만 손은 이미 시온의 포대기를 고쳐 메고 있었습니다. 배달을 나서기 전 하영은 가방에서 흡입기를 꺼냈습니다. 시온의 입에 흡입기를 갖다 대고 아이가 숨을 들이킬 때까지 등을 토닥였습니다. 가느다랗게 떨리던 숨소리가 조금씩 고르게 가라앉자 그제야 시온을 등에 업고 라온을 앞에 맸습니다. 국밥 쟁반을 머리에 얹었습니다. 눈이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까보다 조금 더 굵어진 눈송이가 쟁반 위로, 하영의 어깨 위로, 포대기에 쌓인 아이들 위로 소리 없이 내려앉았습니다. 앞에 매달린 라온이 눈송이를 올려다보며 작은 손을 뻗었고 등에 엎인 시온은 엄마의 등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하영의 뒷모습이 눈 내리는 시장 골목 안으로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빈 쟁반을 들고 시장 골목을 걷던 하영의 발걸음이 가게 앞에서 멈췄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칠 뻔했어요. 재래시장에는 옛 단골을 그리워하며 발길이 닿는 사람들이 덜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발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간판을 올려다보고 있는 그 뒷모습이 어딘가 이 골목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도드라지는 짙은 색. 캐시미어 코트, 코트 주머니에 두 손을 찌른 채 꼿꼿하게 서 있는 뒷모습. 주변 상인들도 슬금슬금 눈길을 주고 있었습니다. 눈송이가 내려앉아도 미동 하나 없는 그 어깨가 하영의 두 발을 붙잡았어요. 그 순간 노신사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하영이 손에서 쟁반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순간적으로 두 손으로 붙잡았지만 손끝이 차갑게 굳어버렸어요. 강우성이었습니다. 우성그룹 회장, 올해 67. 나이보다 단단해 보이는 체형에 눈빛만큼은 여전히 서늘하게 살아있는 사람. 3년 전 해외 출장을 떠난 사이 며느리가 그룹 비자금 100억을 들고 사라졌다는 보고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며느리가 지금 눈 내리는 재래시장 골목에서 빈 쟁반을 들고 자신 앞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말이 없었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시끄러웠습니다. 어물전에서 생선 이름을 외치는 소리, 좌판이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 가락, 두부장수 리어카 바퀴가 바닥을 구르는 소리. 그 모든 소음이 두 사람 사이에서만큼은 멀고 아득하게 들렸습니다. 하영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두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때 등에서 기침 소리가 터졌습니다. 시온이었습니다. 하영은 즉각 쟁반을 가게 앞 평상 위에 내려놓고 가방에서 흡입기를 꺼냈습니다. 시온의 작은 입술에 흡입기를 갖다 대고 아이의 등을 손바닥으로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한 번, 두 번, 가느다랗게 떨리던 숨소리가 조금씩 고르게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은 그 장면을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낡은 흡입기였습니다. 손잡이 부분 플라스틱이 닳아 속살이 비칠 정도였어요. 시온의 발에 신겨진 운동화 밑창도 한쪽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하영의 손등은 겨울바람에 트고 갈라져 있었어요. 앞에 매달린 라온은 낯선 노신사를 올려다보며 눈을 껌뻑였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눈송이를 맞으며 눈만 껌뻑이는 3살배기였습니다. 100억을 들고 사라진 여자의 삶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풍경이었습니다. 시온의 숨이 겨우 안정을 찾자 하영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장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눈가가 뻣뻣하게 굳은 채로 입술을 꾹 다문 채로 그냥 마주봤습니다. 눈이 내렸습니다. 두 사람 사이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회장의 시선이 하영에게서 아이들에게로 다시 하영의 어깨 위로 발끝으로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눈이 쌓인 어깨, 젖어 거무스름해진 운동화 코, 흡입기를 꽉 쥔 채 아직 풀지 못한 손. 회장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입술이 열렸다 닫혔다가 다시 열렸어요. 어떻게 된 거냐? 낮고 쉰 목소리였습니다. 100억을 묻는 건지 3년을 묻는 건지 아니면 눈앞에 이 풍경 전체를 묻는 건지 알 수 없는 말이었어요. 회장 스스로도 무엇을 묻는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하영은 숨을 한 번 들이켰습니다. 아버님, 그것뿐이었습니다. 설명도 변명도 눈물도 없었어요. 다만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눈을 맞으며 아이 둘을 데리고 3년 전 자신을 배신자로 믿었던 사람 앞에 그냥 서 있었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렸습니다. 소리도 없이 멈추지도 않고 아버님, 그 한마디를 내뱉는 순간 하영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눈 내리는 시장 골목, 코트깃을 세운 채 자신을 내려다보는 회장의 눈빛. 3년 전에도 저 눈빛이었습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러나 무언가를 재고 있는 눈빛. 하영은 그 눈빛 앞에 서서 자신도 모르게 3년 전 그날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하영은 지금과 달랐습니다. 단정하게 다려진 베이지색 코트, 윤기 있게 묶어 올린 머리, 발걸음마다 살아있는 생기. 지금 재래시장 쪽방에서 혹겹 이불을 덮고 자는 여자와 같은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모습이었습니다. 서하영은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18배 홀로 세상에 나와 주경야독으로 대학을 마쳤고 25세 우성그룹 공채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회의 자료 하나도 허투루 넘기지 않는 성실함으로 팀장 자리까지 올랐고 그 과정에서 강태현 부사장을 만났습니다. 강태현은 회장의 신임을 등에 업고 초고속 승진을 거듭해 32의 부사장 자리에 오른 사람이었습니다. 냉철한 판단력을 가졌지만 사람을 대하는 방식만큼은 따뜻했습니다. 아랫사람에게 함부로 하지 않았고 틀린 것을 틀렸다고 말할 줄 알았습니다. 집안도 배경도 아무것도 없는 하영을 택한 것도 그다운 선택이었습니다. 시댁의 냉대는 예상보다 더 깊고 은근했지만 하영은 버텼습니다. 태영 곁에 있는 한 버틸 수 있었습니다. 아이만 생기면 달라질 거라 믿으며 2년을 버텨온 하영에게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산부인과 진료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의사가
초음파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임신 사주입니다. 하영은 잠시 굳어 있었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눈가가 뜨겁게 달아오르더니 참았던 눈물이 볼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의사가 건네는 휴지를 받아들면서도 손이 떨렸습니다. 2년이었습니다. 명절마다 이어지는 시댁의 눈치, 남편 곁에서 혼자 사겨온 2년의 기다림이 단 한마디로 왔습니다. 병원 복도를 나서며 하영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태연의 이름을 누르려다 손가락이 멈췄어요. 전화로 말하기엔 너무 아까운 소식이었습니다. 직접 보면서 그 표정을 눈에 담으면서 말하고 싶었어요. 핸드폰을 가방에 넣고 병원 문을 나서는 하영의 발걸음이 그날따라 가벼웠습니다. 이른 봄 햇살이 주차장 바닥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하영은 별 생각 없이 받았습니다. 강태연 씨 보호자세요? 지금 즉시 오셔야 합니다. 그 목소리가 귀에 들어오는 순간 주차장 바닥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영은 택시를 잡아타고 떨리는 손으로 태연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연결이 안 됐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역시 안 됐어요.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계속 같은 이름을 눌렀지만 신호음만 길게 이어졌습니다. 창밖으로 건물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고 하영의 두 손은 무릎 위에서 서로를 꽉 붙잡고 있었습니다. 응급실은 소란스러웠습니다. 흰 가운을 입은 의료진이 복도를 바삐 오갔고 어디선가 링거대가 바닥을 긁으며 지나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하영은 접수대로 달려가 태연의 이름을 댔습니다. 잠시 후 담당 의사가 나왔습니다. 마스크 위로 보이는 눈빛이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중증 외상으로 현재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하영의 두 무릎이 꺾였습니다. 차가운 응급실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소리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가슴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억지로 눌러 담았어요. 오전 내내 그토록 벅차게 차올랐던 것이 단 몇 분 만에 이렇게 차갑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복도 쪽에서 구두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강태우였습니다. 그는 하영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당황한 기색도 허둥대는 모습도 없었습니다. 침착하게, 능숙하게, 마치 이런 상황에 익숙한 사람처럼 움직였습니다. 그 능숙함이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을 만큼 하영은 이미 너무 무너져 있었어요. 조금 뒤 회장이 도착했습니다. 병실 유리창 너머 각종 기계에 연결된 채 미동도 없이 누워있는 아들을 본 순간 회장의 몸이 굳었습니다. 천천히 복도 의자에 주저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3년 전 먼저 떠난 아내가 생각났을지도 모릅니다. 아들의 곁을 지켜야 할 사람이 곁에 없다는 사실이 이 순간 더 깊고 시리게 파고들었을 테니까요. 하영이 천천히 회장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아버님, 말은 그것뿐이었습니다. 하영은 회장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살며시 얹었습니다. 회장은 뿌리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복도 형광등이 윙윙거리는 소리만 조용히 이어졌습니다. 같은 시각 태우는 병원 복도 끝에 서 있었습니다. 강태우, 강 회장의 차남, 올해 35. 어린 시절부터 형과 비교당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공부도 운동도 사람을 끄는 힘도 늘 형의 한 발 뒤였습니다. 그 거리를 태우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웃는 얼굴로 형을 챙기는 동생의 얼굴로 늘 제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 뒤에는 꺼지지 않는 불씨 같은 것이 남아 있었어요.
회장도 그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태우를 아끼는 마음이 없지는 않았지만 그룹의 미래를 맡길 사람으로 태우를 떠올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태우는 그 사실을 일찌감치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이 형을 향할 때와 자신을 향할 때가 어떻게 다른지 누구보다 정확하게 감지하고 있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그룹산하병원 원장이었습니다. 전무님, 오늘 부사장님 사모님께서 산부인과를 다녀가셨는데요. 태우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전화를 끊고 응급실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복도 창가에 등을 기댄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는 하영이 보였습니다. 어깨가 조용히 들썩였습니다. 아까까지 임신 소식에 설레었을 여자가 지금은 차가운 병원 복도에서 혼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태우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낮게 혼자만 들릴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형이 깨어나기 전에 정리하자. 사고가 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태연은 여전히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병실 기계들이 규칙적으로 소리를 내는 것만이 그가 살아있다는 증거였어요. 하영은 매일 아침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 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 손이 하영에게는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그 무렵 회장 앞에 넘기 어려운 문제가 놓였습니다. 수개월 전부터 확정되어 있던 해외 국빈급 출장이었습니다. 취소하기엔 이미 너무 많은 것이 얽혀 있었고 연기할 수 있는 성격의 일정도 아니었습니다. 회장은 출국 전날 밤 태연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한동안 아들의 얼굴을 내려다보다가 조용히 병실을 나왔습니다. 태우에게는 짧게 지시했습니다. 네가 그룹 챙겨라. 하영에게는 한마디를 더 얹었습니다. 태연이 곁에 있어줘. 공항으로 떠나는 차 안에서 회장은 비서에게 매일 아침 태연의 상태를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공항 배웅을 마친 태우는 돌아서는 순간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회장의 차가 시야에서 사라지자 그 단정하게 유지되던 얼굴에서 무언가가 스르르 거쳤습니다. 태우는 핸드폰을 꺼내 짧은 문자 하나를 보냈습니다. 준비해. 일주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단 일주일. 태우는 그 시간을 오래 기다렸는지도 모릅니다. 형은 언제 깨어날지 알 수 없는 상태였어요. 의사도 가족도 아무도 장담하지 못했습니다. 그 불확실함이 태우에게는 오히려 기회였습니다. 형이 깨어나기 전에 끝내야 했습니다. 후계자 자리, 그룹 경영권, 아버지의 신임. 평생 형의 뒤에서 바라보기만 했던 것들이 지금 이 순간 손 닿는 곳에 있었어요. 남은 걸림돌은 단 하나였습니다. 형의 아이를 품은 그 여자, 서하영이었습니다. 아이까지 태어나면 모든 것이 끝이었어요. 태우의 눈의 하영은 처음부터 이 집안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조용히 떠나가주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태우의 움직임은 빨라졌습니다. 오랫동안 심어둔 측근을 불렀습니다. 지시는 간결했어요. 하영명의 계좌 접근 경로를 확보하고 그녀의 사본을 도용할 것. 그룹 IT 담당자는 이미 오래전부터 태우의 사람이었습니다. 서버 접속 로그가 조작됐고 내부 승인 문서에 하영의 서명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룹 비자금 100억 중 일부가 하영명의 계좌를 1시간 경유한 뒤 해외 페이퍼 컴퍼니로 빠져나갔어요. 병원 CCTV 속 하영의 동선까지 편집됐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증거가 서하영을 가리키도록 설계된 함정이었습니다. 빈틈이 없었습니다. 사흘 뒤 태우는 하영을 병원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좁은 회의실이었어요. 형광등 불빛만 차갑게 내리쬐는 공간에 하영이 들어서자
태우는 이미 의자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하영이 자리에 앉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태우는 천천히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형수님 계좌에서 이상한 자금 이동이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하영이 눈썹을 찌푸리며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숫자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손끝이 굳었어요. 세 자리씩 끊어진 숫자 100억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태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그 대답을 예상했다는 듯이 특경가중법입니다. 실형입니다. 짧고 건조한 말이었어요. 하영의 손에서 서류가 바스락 소리를 냈습니다. 자신의 사번, 자신의 계좌번호, 자신의 서명. 모든 것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져 있었습니다. 하영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서류 위의 숫자와 이름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싸워볼 여지가 있는지 머릿속으로 빠르게 따져봤지만 어디를 봐도 자신이 100억을 빼돌린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어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이건 조작이에요. 태우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변호사를 선임하겠다는 말이 하영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태우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러세요. 수사 들어가면 구치소 대기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지만 그 말과 함께 태우의 시선이 천천히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하영의 배 쪽이었어요. 하영은 자신도 모르게 두 손으로 배를 감쌌습니다. 임신 초기라고 들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싸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구치소에서 아이를 지킬 수 있겠습니까? 형수님. 하영은 의자 손잡이를 꽉 잡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하얗게 변할 만큼 쥐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이것은 처음부터 치밀하게 설계된 것이었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태우는 서류를 천천히 챙기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조용히 사라져 주시면 이 사건은 내부에서 정리하겠습니다. 형수님이 선택하실 시간은 48시간입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회의실에 하영 혼자 남았어요. 형광등이 윙윙거리는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하영은 그 자리에서 한동안 멈춰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태연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기계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어요. 하영은 태연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그 옆에 앉았습니다. 당신이 있었으면 이러지 못했을 텐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뜨겁게 달아오르더니 눈물이 손등 위로 떨어졌어요. 태연은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영은 고개를 숙여 태연의 손등에 이마를 댔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엄마가 지킬게. 그 말이 결심이 됐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병실 안은 늘 그렇듯 조용했어요. 기계 소리, 그리고 태연의 고른 숨소리. 하영은 침대 곁으로 다가가 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손이었어요. 꼭 깨어나요. 나 기다리지 말고 그냥 깨어나기만 해요.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영은 태연의 손을 살며시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병실 문을 닫고 복도에 섰습니다. 돌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지 않았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복도 끝을 향해 걸었습니다. 그 길로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드레스룸 앞에 서서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어요. 옷걸이마다 걸려있는 옷들, 서랍 안가지런히 정리된 물건들, 이 집에서 함께 쌓아온 인연의 흔적들이었습니다. 하영은 캐리어 가방을 꺼냈습니다. 옷 몇 벌을 접어 넣었어요.
서랍에서 결혼 반지를 꺼냈다가 다시 손가락에 끼웠습니다. 침대 협탁 위에 놓인 작은 액자를 집어들었어요.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웃고 있는 태연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한번 쓸어내리고 캐리어 안에 조심스럽게 넣었어요. 가방을 다 싸고 나서도 한동안 캐리어 손잡이를 잡은 채 서 있었습니다. 저택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새벽 찬 공기가 볼을 스쳤어요. 그렇게 서아영은 사라졌습니다. 며칠 뒤 회장이 귀국했습니다. 공항 입국장을 나서는 순간부터 태우가 곁에 있었어요. 차에 오르자마자 태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태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준비된 사람의 차분함이었습니다. 서류를 건네며 말을 이었습니다. 형수님이 그룹 비자금 100억을 빼돌리고 잠적했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류를 받아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한 장, 두 장 넘기는 손끝에서 바스락 소리가 났습니다. 회장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당장 고발해. 태우는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그러면 비자금 존재가 밝혀집니다. 그룹 전체가 흔들립니다. 회장의 손이 멈췄어요. 태우는 계속했습니다. 위자료라 생각하고 보내시는 게 맞습니다. 어차피 처음부터 우리 집안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차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공항 불빛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어요. 회장은 손에 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입술이 굳게 다물렸습니다. 태우의 말을 부정할 한마디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태우에게는 충분한 답이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그 3년 동안 강우성 회장은 매주 한 번씩 아들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침대 옆 의자에 앉아 미동도 없이 누운 태연의 손을 잡고 한동안 말없이 있다가 돌아오는 것이 전부였어요. 태연의 손은 늘 같은 온도였습니다.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은. 회장은 그 손을 잡을 때마다 며느리를 떠올렸습니다. 100억을 들고 사라진 여자. 아들이 의식을 잃은 틈을 타 도망간 여자. 그 생각이 병실 안에서 반복될 때마다 회장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태우는 주기적으로 보고를 올렸습니다. 아직 행방을 못 찾았습니다. 매번 같은 말이었어요. 한때 회장이 직접 찾아보겠다고 나선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태우가 조용히 막았습니다. 찾아봤자 비자금 존재만 드러난다고, 그룹에 더 큰 타격이 온다고. 회장은 그 말을 듣고 주먹을 쥐었다가 천천히 폈습니다. 분노와 체념이 반복되는 3년이었어요. 그리고 그 3년 동안 태우는 회장의 시선이 진실에 닿지 못하도록 조용히, 그러나 빈틈없이 막아왔습니다. 그날도 회장은 병원을 찾았습니다. 담당 의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차도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달라질 가능성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방을 나간 뒤에도 한동안 태연의 얼굴을 내려다봤어요. 3년 전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눈을 감은 채 숨만 쉬고 있는 아들. 회장의 손이 태연의 이불 위로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병원을 나서는 강 회장의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3년이었습니다. 반드시 깨어날 거라 믿으며 버텨온 3년인데 오늘 의사의 말은 그 믿음의 밑동을 건드렸어요. 차 문을 열려다 강 회장은 잠시 멈췄습니다. 오늘은 그 넓고 조용한 저택으로 곧장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기사에게 낮게 말했습니다. 예전에 살던 동네로 가보자. 마장동 쪽으로. 기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가 익숙한 도로를 벗어나 오래된 골목 안으로 들어서자 강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낡은 간판들, 좁은 골목,
눈을 맞으며 장사를 이어가는 상인들. 수십 년 전 자신이 빈손으로 걷던 거리였습니다. 차가 골목 초입에 멈추자 강 회장은 조용히 내렸습니다. 기다리지 말고 먼저 들어가. 혼자 걸었습니다. 눈이 잔잔히 내렸습니다. 발길이 자연스럽게 시장 안쪽으로 향했어요. 50년 전통이라는 빛바랜 간판, 군고구마 굽는 냄새, 국물 향기. 사업이 막막하던 시절 이 순댓국 한 그릇이 하루의 전부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강 회장의 걸음이 순댓국집 앞에서 저절로 멈췄습니다. 가게 앞에 멈춰서서 간판을 올려다보는데 저 멀리 골목 안쪽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자였습니다. 눈 속에서 아이 둘을 앞뒤로 업고 머리에 배달 그릇을 이고 걸어오고 있었어요. 콧물을 훌쩍이는 아이를 얻으면서도 걸음이 흔들리지 않는 여자. 회장의 시선이 무심코 그 모습에 멈췄습니다. 가까워질수록 아이들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어요. 눈송이를 맞으며 엄마 등에 얼굴을 묻고 있는 아이 앞에 매달린 채 낯선 노신사를 올려다보는 아이. 회장의 가슴 한구석이 이유도 없이 묘하게 저려왔습니다. 발이 그 자리에 붙어버린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때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 다 굳어버렸어요. 강 회장의 뇌리에서 무언가가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서하영이었습니다. 한때 며느리라 불렀던 여자, 아들이 의식을 잃은 틈에 100억을 들고 사라졌다고 믿어온 여자가 눈 내리는 재래시장. 골목에서 아이 둘을 업고 자신 앞에 서 있었어요. 3년 동안 행방을 찾지 못했던 그 여자가 이렇게 불쑥 나타났습니다. 그 순간 등에 업힌 아이가 기침을 터뜨렸습니다. 하영은 즉각 그릇을 가게 앞 평상에 내려놓고 주머니에서 낡은 흡입기를 꺼냈습니다. 플라스틱 손잡이가 닳아 속살이 비칠 정도였어요. 시온의 입에 흡입기를 갖다 대고 등을 천천히 쓸어내리는 하영의 손, 한쪽 밑창이 벌어진 아이의 운동화, 세탁을 여러 번 거쳐 색이 바랜 아이의 얇은 점퍼. 회장은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100억을 들고 사라진 여자의 3년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어요. 시온의 숨이 고르게 가라앉자 하영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장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피하지 않았어요. 눈가가 뻣뻣하게 굳은 채로 입술을 꾹 다문 채로 그냥 마주봤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렸습니다. 두 사람 사이로 시장 소음이 멀고 아득하게 들렸습니다. 어물전 상인의 목소리, 리어카 바퀴 구르는 소리, 좌판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흥얼거림. 회장의 시선이 하영에게서 아이들에게로, 다시 하영의 낡은 앞치마로, 거칠게 튼 손으로, 눈에 젖어 거무스름해진 운동화 코로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긴 침묵 끝에 회장이 낮게 입을 열었습니다. 100억은 어디 있느냐? 하영은 눈을 내리깔지 않았습니다. 똑바로 마주보며 대답했어요. 저도 알고 싶네요. 그 돈이 어디 있는지. 회장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 네. 하영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 푼도 갖지 못했으니까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의 시선이 다시 아이들에게로 내려갔어요. 3살. 사고가 난 그해 겨울에 태어난 아이들. 말하지 않아도 계산이 됐습니다. 계산이 되는 순간 회장의 가슴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삐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아이들이. 말이 거기서 멈췄습니다. 회장의 굳었던 표정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겼습니다. 강 회장은 잠시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가 다시 물었습니다. 태연이 아이들이냐? 하영은 망설이지 않았어요. 네.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 안에 3년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눈이 내렸습니다. 시장 골목의 소음이 두 사람 사이를 비껴 지나갔습니다. 강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안으로 들어가자. 이른 저녁이었습니다. 순댓국집 안은 아직 손님이 많지 않았어요. 가게 사장 할머니가 눈치껏 맨 구석 자리를 내줬습니다. 하영은 시온을 품에 안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열기가 가시지 않은 아이의 뺨이 하영의 어깨에 닿았어요. 라온은 옆 의자에 앉아 두리번거리다가 강 회장을 올려다봤습니다. 강 회장은 그 눈빛을 잠깐 마주치고 나서 시선을 하영에게로 돌렸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하영이었어요. 태연 씨는 지금 어떻습니까? 강 회장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멈췄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었어요. 100억 얘기도 자신의 얘기도 아닌 남편 안부를 먼저 묻는 여자. 강 회장은 잠시 하영을 바라봤습니다. 3년째 그대로다. 차도가 없어. 하영의 눈가가 흔들렸습니다. 아이를 안은 팔에 힘이 들어갔어요. 그러나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한번 꾹 깨물고 나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늘 괜찮을 거라 믿으며 버텨온 3년이었습니다. 언젠가는 깨어날 거라는 믿음 하나로 하루하루를 넘겨온 3년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 믿음이 얼마나 간절한 것이었는지가 하영의 굳은 표정 위로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강 회장은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탐탁지 않은 결혼이었습니다. 집안도 배경도 없는 여자를 아들이 데려왔을 때 강 회장은 내색하지 않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그러나 며느리 하영은 달랐습니다. 시댁의 은근한 냉대에도 흔들리지 않았고 아들 곁에서 묵묵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회사에서도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강 회장은 그 여자를 속으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말로 표현한 적은 없었지만 그런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100억을 들고 사라졌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태우의 말만 믿고 3년을 증오하며 살아온 것이었어요. 인정했던 사람이기에 배신감은 더 깊고 오래갔습니다. 강 회장이 낮게 물었습니다. 그럼 왜 떠났느냐? 아이가 있으면 더 버텼어야지. 하영은 잠시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버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라온이 콧물을 훌쩍였습니다. 강 회장의 시선이 아이에게로 내려갔어요. 아이들 아프냐? 감기입니다. 괜찮아요. 하영이 짧게 대답하는 사이 강 회장은 말없이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시온이 엄마 품에 안긴 채 강 회장을 힐끔 올려다봤어요. 눈이 마주치자 수줍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웃는 눈매, 살짝 올라간 입꼬리. 강 회장의 가슴 어딘가가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태연이었습니다. 저 아이의 얼굴이 젊은 시절 태연의 얼굴과 꼭 닮아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눈빛을 감추려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어요. 강 회장이 낮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뭔지 말해봐라. 하영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강 회장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어요.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회장님은 제가 정말 그 돈을 가져갔다고 믿으셨습니까? 강 회장의 입술이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대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사실 대답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미 눈앞에 답이 있었으니까요. 낡아서 밑창이 벌어진 운동화, 겨울바람에 트고 갈라진 손등, 여러 번 세탁을 거쳐 색이 바랜 얇은 점퍼, 추운 겨울 눈 내리는 시장 골목을 아이 둘을 앞뒤로 업고 머리에는 국밥 쟁반을 이고 걸어온 여자. 100억을 들고 도망간 사람의 3년이 저럴 수는 없었습니다.
강 회장은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흔들렸어요. 3년 동안 의심 한 번 없이 믿어온 것들이 지금 이 순간 하나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하영에게는 이미 충분한 답이었어요. 하영은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그날의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날 누군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담담했어요. 마치 오래전에 이미 다 사귄 사람처럼 제 명의 계좌, 제 사번, 제 서명이 찍힌 서류를 들고요. 특경가중법이라고 했습니다. 실형이라고 했습니다. 수사가 들어가면 구치소 대기라고도 했어요. 강 회장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제 임신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의 표정이 굳었어요. 임신 사실을? 하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말하지 않았어요. 강 회장이 스스로 계산하도록 그냥 두었습니다. 강 회장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빠르게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태우의 보고 타이밍, 지나치게 빈틈없이 완벽했던 서류 찾아봤자 비자금 존재만 드러난다며 조용히 막아온 3년. 하나씩 맞춰질수록 강 회장의 두 손이 테이블 위에서 천천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이를 지키려면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저로선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영의 말이 끝나는 순간 강 회장이 낮게 물었습니다. 그 서류를 태우가 가져왔느냐? 태우의 이름이 강 회장의 입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하영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눈을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강 회장과 정면으로 눈을 마주친 채 그냥 있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강 회장은 모든 것을 읽었어요. 눈을 피하지 않는 사람의 침묵이 어떤 의미인지 67평생을 사람을 보며 살아온 강 회장이 모를 리 없었습니다. 도망친 거냐? 강 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도망친 게 아니라 밀려난 겁니다. 하영의 목소리는 끝까지 흔들리지 않았어요. 강 회장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가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영도 아이들을 데리고 뒤따라 나왔어요. 강 회장은 하영에게 등을 보인 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넓은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손등으로 눈가를 한번 훔쳤어요. 67의 재벌 회장이 눈 내리는 재래시장 국밥집 앞에서 혼자 사귀고 있었습니다. 그때 라온이 아장아장 걸어와 강 회장의 바지춤을 잡았습니다. 까만 눈망울로 올려다보는 3살짜리였어요. 강 회장의 몸이 굳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싶었지만 그러면 무너질 것 같아 버텼어요. 두 손을 꽉 쥔 채 그냥 서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강 회장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내가 잘못했다. 낮고 쉰 목소리였어요. 하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3년의 무게였습니다. 강 회장의 시선이 먼 곳을 향했어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태연이 자리는 3년째 그대로야. 아무도 못 앉히겠더라. 하영의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끼면서도 참았어요.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강 회장이 3년 동안 아들의 자리를 비워두고 기다려왔다는 사실이 지금 이 순간 가장 가슴 깊이 파고들었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이 내렸어요. 시온과 라온이 손을 뻗어 눈송이를 잡으려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새 살배기들이었어요. 강 회장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기다려라.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다. 하영은 고개를 들었어요. 저는 3년을 기다렸습니다. 더 기다리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강 회장은 아이들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라온이 눈송이를 잡으려 손을 뻗다가 휘청거렸어요. 시온이 옆에서 동생 팔을 붙잡아줬습니다. 강 회장의 입술이 잠깐 떨렸다가 굳게 다물렸어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차에 오르자마자 강 회장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손가락이 번호를 눌렀어요. 강태우 전무 움직임, 3년치 전부 다시 들여다봐. 조용히. 전화를 끊고 강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 내리는 시장 골목, 아이들과 그 자리에 서 있는 하영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차가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강 회장은 그 모습에서 끝내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차가 시장 골목을 벗어나는 동안 강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 내리는 골목, 아이들을 데리고 서 있던 하영의 뒷모습이 눈에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낡은 운동화, 거칠어진 손, 허름한 앞치마. 100억을 들고 도망간 사람의 3년이 저럴 수는 없었습니다. 강 회장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비자금이었습니다. 그 돈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 그룹 전체가 흔들리는 구조였어요. 외부의 수사를 의뢰할 수도 공식적으로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 비자금을 만든 것이 결국 자신이었으니까요. 강 회장은 차창에 기댄 채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만든 그림자 돈이 화를 불렀다. 다음 날 아침 강 회장은 오래된 번호 하나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직 특수수사대 출신으로 지금은 어떤 기록에도 이름을 남기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두 사람은 짧게 만났습니다. 계약서도 기록도 없었습니다. 강 회장은 딱 한마디만 했어요. 결과만 가져와. 과정은 묻지 않을 테니. 조사는 조용히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단서는 자금 흐름에서 나왔습니다. 사고 직후 일주일 하영명의 계좌로 흘러들어온 100억이 정확히 1시간 뒤 해외 법인으로 빠져나간 것이 확인됐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송금이 이루어진 시각, 하영은 병실 안에 있었습니다. 병원 출입 기록이 그것을 말해줬어요. 같은 시간에 두 곳에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두 번째 단서는 접속 기록에서 나왔습니다. 승인 접속이 이루어진 위치를 역추적하자 우성호텔 본사 서버실이 나왔어요. 해당 시간대 출입자는 단 한 명이었습니다. 강태우였습니다. 접속에 사용된 사번은 태연 부사장의 것이었지만 실제 접속 위치와 출입 동선은 태우의 것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조사 결과를 받아든 강 회장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보고서를 덮었다가 다시 펼쳤습니다. 숫자와 시간과 위치가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조사가 시작된 지 며칠 되지 않아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서버 로그 일부가 자동 삭제된 흔적이었어요. 누군가 조사 움직임을 감지하고 증거를 지우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내부자가 개입되어 있다는 확신이 섰습니다. 조사 속도를 높였습니다. 병원장과 태우의 통화 내역도 드러났습니다. 사고가 나기 전날 두 사람은 47분 동안 통화했어요. 사고 당일에는 3차례 더 통화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영의 임신 사실이 어떻게 태우에게 흘러들어갔는지 그 경로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병원장이 먼저 태우에게 연락을 취한 정황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보고서를 읽는 내내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해외 법인 추적 결과도 들어왔습니다. 같은 법인으로 반복적으로 자금이 유입된 흔적이 확인됐어요. 그 법인의 실질 관리인은 태우의 오랜 측근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100억이 하영의 계좌를 거쳐 결국 태우의 손으로 흘러들어간 구조가 완성됐어요. 강 회장은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떠올랐습니다. 3살. 사고가 난 그 해에 태어난 쌍둥이 형제. 머릿속으로 계산할수록 시기가 딱 맞아떨어졌어요. 그러나 강 회장은 계산만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시장에서 마주쳤던 그날, 시온이 기침을 하며
고개를 숙이는 순간이었어요. 강 회장이 자연스럽게 손수건을 꺼내 아이의 옷깃을 여며주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 손수건에 묻은 머리카락 한 올을 주머니 안에 조용히 넣었어요. 수십 년을 최고 경영자의 자리에서 버텨온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보는 눈, 상황을 읽는 감각,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본능적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기질. 그것은 오랜 세월이 그의 몸 안에 새겨놓은 것이었어요. 하영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강 회장은 아무 말 없이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혼자 감당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태연의 혈액 보관 샘플과 아이들의 모발을 대조하는 데는 며칠이 걸렸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강 회장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새벽 2시, 3시,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물을 마시고 다시 누웠다가 또 일어났어요. 3년이 떠올랐습니다. 태연의 빈 부사장 자리, 하영을 향해 굳혀온 분노, 태우의 보고를 의심 없이 받아온 시간들. 그 모든 것이 새벽 어둠 속에서 뒤엉켰습니다. 결과가 도착한 것은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친자 일치 확률 99.999%. 강 회장의 손에서 종이가 떨어졌습니다. 주우려 했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냥 그 자리에 굳어 있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눈가가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나는 또 증거부터 찾았구나.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며느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믿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선택한 사람을 3년 동안 배신자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 회한이 가슴 깊은 곳에서 천천히 차올랐어요. 강 회장은 그 길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태연의 병실 문을 열었어요. 기계 소리, 고른 숨소리, 여전히 눈을 감고 있는 아들. 강 회장은 침대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67의 몸이 삐걱거렸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태연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눈가에 차오른 것들이 결국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하다, 아들아.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한참 후 강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손등으로 눈가를 훔치고 굳은 표정으로 병실 문을 나섰어요. 복도에서 기다리던 비서에게 짧게 말했습니다. 태우를 불러줘. 아버지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심판자의 얼굴이었어요. 태우를 부른 것은 이튿날 오전이었습니다. 집무실 문이 닫히고 비서가 나가고 두 사람만 남았어요. 태우는 문을 열고 들어서며 여전히 능숙한 얼굴이었습니다. 넥타이 하나 흐트러지지 않은 차림으로 낮게 인사했어요. 아버지, 부르셨습니까? 강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의자에 앉은 채 태우를 바라봤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방 안에 가득 찼습니다. 태우는 자리에 서서 기다렸어요.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지만 손끝이 바지 솔기 위에서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강 회장이 천천히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자금 이동 로그, 서버실 접속 IP 기록, 병원장과의 통화 내역, 그리고 친자 확인 결과. 태우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한 장, 두 장 넘기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강 회장은 그 손을 바라봤습니다. 할 말이 있으면 해봐라. 태우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형수의 자작극입니다. 저도 속은 겁니다. 끝까지 능숙했습니다. 목소리도 눈빛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강 회장은 그 말을 듣는 내내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낮고 차갑게 입을 열었어요. 조카들을 지우려 했다. 태우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핏줄을 끊으려 한 놈이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차가운 것이었어요. 강 회장은 추가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조사가 시작된 직후 누군가 서버 로그를 삭제하려 한 흔적이었어요. 태우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무언가가 흔들렸습니다. 말문이 막혔어요. 강 회장이 낮게 물었습니다. 100억이 빠져나간 그날, 넌 어디 있었냐? 태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열리려다 다물렸어요. 그 침묵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강 회장은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이미 그 침묵에서 모든 것을 읽었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태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형은 깨어나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건 아버지입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강 회장의 오른손이 번개처럼 올라갔습니다. 태우의 뺨을 향해. 그러나 멈췄어요. 허공에서 떨리는 손이 멈췄습니다. 강 회장은 천천히 손을 내렸습니다. 주먹을 꽉 쥔 채로 숨을 한 번 길게 내쉬었어요. 내 형은 아직 살아있다. 낮고 쉰 목소리였습니다. 그 한마디가 방 안에 오래 머물렀어요. 강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가 등을 돌린 채 말했어요. 오늘 밤 비행기다. 태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강 회장은 계속했어요. 전무해임, 호텔 경영권 박탈, 모든 계좌 동결. 오늘부로. 아버지, 더 할 말 없다. 강 회장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창밖 회색 하늘을 바라본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태우는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돌아섰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마라. 이 집안에 내 자리는 없다. 강 회장의 말은 이미 닫힌 문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공항 VIP 통로였습니다. 태우는 굳은 표정으로 걸었어요.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 위에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게이트 앞에서도 탑승구를 지나면서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분노도 후회도 읽히지 않는 뒷모습이었습니다. 그저 걸었습니다. 그렇게 사라졌어요. 집무실에 홀로 남은 강 회장은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심의 불빛이 하나씩 켜지고 있었어요. 강 회장은 그 불빛들을 바라보며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어요. 시계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강 회장의 입술이 열렸어요. 내가 괴물을 키웠어. 혼잣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텅 빈 집무실 안에서 낮게 울렸어요. 강 회장은 천천히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비서에게 조용히 지시했어요. 서아영을 병원으로 데려와라. 전화를 끊고 강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코트를 걸치고 집무실을 나섰어요. 그 길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태연의 병실 문을 열자 기계 소리가 조용히 울렸어요. 강 회장은 침대 곁에 앉아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전히 눈을 감고 있는 아들. 강 회장은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낮게 말했어요. 이제 다 끝났다, 아들아. 그날 저녁 하영은 비서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시온과 라온의 손을 잡고 병원으로 향하는 하영의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무슨 말을 들을지, 어떤 얼굴로 서 있어야 할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병실 앞 복도에 섰을 때 하영의 발걸음이 멈췄어요. 병실 문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손잡이에 손을 뻗으려다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숨을 한번 들이켰습니다. 3년이었습니다. 3년 만에 다시 서는 그 문 앞이었어요. 복도 형광등이 희끗하게 내리쬐는 가운데 하영의 손이 천천히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에 닿았어요. 숨을 한번 들이켜고 문을 밀었습니다. 병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기계 소리, 그리고 태연의 고른 숨소리.
3년 전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풍경이었어요. 하영은 천천히 침대 곁으로 걸어갔습니다. 시온과 라온은 낯선 공간에 주눅이 들었는지 엄마 손을 꼭 쥔 채 눈만 깜빡였어요. 하영은 태연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살며시 얹었습니다. 따뜻했어요. 3년 전과 같은 온도였습니다. 우리 왔어요. 낮게 거의 숨결처럼 말했습니다. 병실 안에 그 목소리가 조용히 퍼졌어요. 라온이 까치발을 들고 침대 위를 들여다봤습니다. 눈을 감고 누워있는 낯선 얼굴이었어요. 라온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아빠? 대답이 없었습니다. 시온도 침대 난간을 두 손으로 잡고 아빠를 바라봤어요. 하영은 시온의 어깨를 살며시 감쌌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자리에 함께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였습니다. 태연의 손끝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하영의 손 아래에서 손가락 끝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하영은 숨을 멈췄어요. 의료진이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심박수가 올라가고 있었어요. 간호사가 다른 의료진을 불렀습니다. 병실 안이 조용하게 긴장으로 채워졌어요. 하영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느끼고 있어요? 우리 여기 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나 손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두 손으로 태연의 손을 감싸 쥔 채 그 자리에 버텼습니다. 그 시각 복도였습니다. 강 회장은 병실 유리 너머를 바라보며 창가에 서 있었어요. 하영이 태연의 손을 잡고 고개를 숙이는 모습, 아이 둘이 침대 곁에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유리창 너머로 보였습니다. 강 회장의 손이 창틀 위에서 천천히 주먹을 쥐었어요. 눈가가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손등으로 한번 눈가를 훔치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의사가 복도로 나왔습니다. 강 회장과 하영이 나란히 의사의 말을 들었어요. 보호자 목소리에 자극 반응 가능성이 있습니다. 완전한 각성은 아직 미지수이지만 분명히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강 회장과 하영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말은 없었어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병실에서 나온 하영을 강 회장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아이들과 지금 어디서 지내고 있니? 하영은 잠시 망설였어요. 강 회장이 낮은 목소리로 이었습니다. 그 집은 이제 텅 비어 있다. 넓은 집에 나 혼자야.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강 회장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들과 들어와 살아라. 내 실수를 갚을 기회를 다오. 하영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쉽게 대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라온이 강 회장을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집 커요? 눈을 반짝이며 묻는 3살짜리였어요. 복도에 흘렀던 무거운 공기가 순간 부드럽게 풀렸습니다. 강 회장의 입꼬리가 처음으로 올라갔어요. 어색하게, 서툴게, 그러나 분명히 웃었습니다. 하영은 라온의 머리를 쓰다듬다가 강 회장을 바라봤어요. 아이들 상처받게 하지 마세요. 그것 하나만요. 강 회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신 의심하지 않겠다. 저택으로 떠나기 전 하영은 다시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태연의 손을 잠깐 잡고 낮게 말했어요. 우리 이제 집으로 가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순댓국집 앞이었습니다. 하영은 시온과 라온의 손을 잡고 가게 문을 밀었어요. 할머니는 국물을 젓다가 하영을 올려다봤습니다. 하영의 표정을 한번 보고 나서 아무 말 없이 손을 내밀었어요. 하영이 그 손을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3년간 감사했습니다. 고개를 깊이 숙이는데 말이 거기서 끊겼어요. 할머니는 하영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잘됐다, 잘됐어. 목이 잠긴 목소리였어요.
시온과 라온이 나란히 허리를 꾸벅 숙였습니다. 할머니가 아이들 머리를 차례로 쓸어내렸어요.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지만 아이들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가서 잘 살아. 그게 나한테 갚는 거야. 할머니가 하영의 등을 떠밀듯 밀었어요. 하영이 가게 문을 나서다가 돌아서며 밝게 웃었습니다. 자주 찾아뵐게요. 골목 끝에 비서가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택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시온과 라온이 동시에 눈이 커졌습니다. 천장이 높고 넓은 현관, 반들반들한 대리석 바닥, 어디선가 은은하게 퍼지는 따뜻한 공기였어요. 라온이 엄마 손을 놓고 현관 바닥을 조심스럽게 발로 두드려 봤습니다. 강 회장은 그날 오후 직접 나가 장난감을 사들고 돌아왔어요. 커다란 쇼핑백을 두 손에 들고 들어서는 67의 회장. 아이들이 달려들자 강 회장은 어떻게 앉아야 할지 몰라 어색하게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3년 동안 텅 비어 있던 저택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 찼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식탁에 네 사람이 처음으로 마주 앉았어요. 강 회장은 아이들 앞에 반찬을 하나씩 집어줬습니다. 어느 반찬을 좋아하는지,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을 집어줬습니다. 시온이 입을 오물거리며 받아 먹었고 라온은 젓가락으로 반찬을 콕콕 찍어봤어요. 강 회장은 어색하게 웃으면서 또 다른 반찬을 집어줬습니다. 하영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시선을 내렸어요.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들키지 않으려 국그릇을 들었습니다. 그날부터 병원 방문이 하루의 시작이 됐습니다. 하영은 매일 아침 아이들과 함께 태연의 병실을 찾았어요. 작은 블루투스 스피커로 태연이 좋아하던 음악을 틀어놓고 아이들이 그린 그림을 병실 벽 한쪽에 붙여뒀습니다. 삐뚤삐뚤한 선으로 그린 가족 그림이었어요. 아빠, 엄마, 시온, 라온. 네 명이 손을 잡고 서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시온이 침대 난간에 기대어 태연의 귀에 대고 조용히 속삭였어요. 아빠, 우리 할아버지 집에 왔어. 엄청 커. 태연은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영은 시온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괜찮다는 듯 토닥였어요. 그러나 눈은 태연의 손끝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손끝의 미세한 움직임도 심박수의 변화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영은 태연의 손을 잡은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 회장이 병실로 들어왔어요. 아무 말 없이 하영 옆에 앉아 태연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한참 후 강 회장이 낮게 말했어요. 아들아, 돌아와라. 아버지의 목소리였습니다. 평생 아들에게 그런 말을 입 밖에 내본 적 없는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그 한마디가 병실 안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강 회장이 돌아간 뒤 하영은 혼자 병실에 남았어요. 아이들은 저택에서 비서 부부가 돌봐주고 있었습니다. 병실 안은 조용했어요. 기계 소리와 태연의 숨소리만 이어졌습니다. 하영은 태연의 손을 잡고 낮게 속삭였어요. 이제 돌아와줘요. 우리 기다리고 있어요. 눈물 한 방울이 태연의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태연의 손이 움직였어요.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손끝이 아니었어요. 손 전체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하영의 손을 감쌌습니다. 하영의 숨이 멎었어요. 모니터에서 심박수가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달려온 의사가 태연의 눈꺼풀을 확인했어요. 안구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각성 단계 진입 가능성 있습니다. 하영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소리를 내지 않으려 입술을 깨물었지만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태연의 손을 꽉 잡은 채 이마를 그 손등에 댔어요.
복도에서 소식을 들은 강 회장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병실 유리 너머 하영의 모습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복도 창밖으로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강 회장은 낮게 혼잣말을 했어요. 깨어나라 아들아.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왔다. 몇 주가 지났습니다. 새벽 병실은 조용했어요. 기계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리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영은 침대 옆 보호자 의자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고개가 살짝 기울어진 채 태연의 손을 잡은 손이 이불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태연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렸어요. 한 번, 두 번, 그러다 눈이 열렸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시야 가득 들어왔어요. 눈을 깜빡이며 초점을 맞추는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흐릿하게 보이는 것들이 하나씩 윤곽을 찾아갔어요. 기계, 흰 천장, 그리고 옆에서 잠든 얼굴. 하영이었습니다. 태연의 입술이 열렸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3년이었습니다. 그 목소리로 처음 내뱉는 말이었습니다. 하영아. 떨리고 쉰 목소리였어요. 그러나 분명히 들렸습니다. 하영의 눈이 번쩍 열렸어요. 태연의 눈이 자신을 보고 있었습니다. 하영의 손이 태연의 손을 꽉 잡았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열렸다 닫혔다를 반복하다가 결국 소리 없이 눈물이 쏟아졌어요.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3년 동안 참아온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의료진이 달려왔습니다. 병실이 분주해졌어요. 모니터를 확인하고 태연의 눈동자를 살피고 간단한 반응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영은 한쪽으로 물러섰지만 태연의 손은 놓지 않았어요. 아침이 밝자 하영은 아이들을 데리고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시온과 라온은 문 앞에서 잠시 멈췄어요. 눈을 감고 있던 아빠가 오늘은 눈을 뜨고 자신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라온이 먼저 달려가며 외쳤어요. 아빠 이제 다 나았어? 하영이 아이들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 나았어. 아빠 더 힘내게 응원해줘야 해. 시온과 라온이 나란히 외쳤습니다. 아빠 힘내. 태연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하영은 아이들을 잠시 할머니 간호사에게 맡기고 태연 곁에 바짝 앉았습니다. 낮게 태연의 귀에만 들릴 목소리로 말했어요. 있잖아요. 사고 나던 날 나 임신 4주차 확인하고 오는 길이었어. 얼굴 보고 얘기해 주려 했는데 태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하영은 눈물이 맺혔지만 웃으며 이었어요. 쌍둥이야. 첫째가 시온이고 둘째가 라온이야. 당신 많이 닮았지? 태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어요.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손이 하영의 손을 꽉 쥐었어요. 아직 많은 말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꼭 쥔 손이 고개를 끄덕이는 동작이 흐르는 눈물이 말 대신 모든 것을 전했어요. 하영은 복도로 나와 강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2번 울리기도 전에 연결됐어요. 아버님, 태연 씨 눈 떴어요. 수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강 회장의 굵은 숨소리가 들렸어요. 강 회장은 그날 오전 안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강 회장은 태연의 병실에서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태우의 계략, 하영의 누명, 3년 동안 진실을 보지 못한 것까지. 태연은 듣는 내내 굳은 표정이었어요.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가 하영의 손을 찾아 꽉 쥐었습니다. 강 회장이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내가 잘못했다. 병실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연은 힘겹게 입을 열었어요. 하영 고생했지. 하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3년의 무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재활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처음에는 침대에서 일어나 앉는 것부터였습니다. 그 다음은 두 발로 바닥을 딛는 것이었어요. 복도에서는 시온과 라온이 기다렸습니다. 태연이 보행기를 잡고 한 걸음씩 걸어 나올 때마다 아이들이 두 팔을 벌리고 외쳤어요. 아빠 빨리 와. 태연은 그 목소리를 들으며 걸었습니다. 다리가 떨리고 숨이 찼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강 회장은 복도 끝에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팔짱을 낀 채 말없이 서 있었어요. 의사가 곁에서 말했습니다. 회복 속도가 빠릅니다. 강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태연이 걷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봄이었어요. 공원 벚꽃이 막 피기 시작한 오후였습니다. 태연이 라온의 자전거 뒤를 잡고 뛰었어요. 라온이 페달을 구르며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시온은 이미 저만치 앞서 달리고 있었어요. 하영은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무릎 위에 얹은 손이 편안하게 펼쳐져 있었어요. 3년 동안 한 번도 지어본 적 없는 표정이었습니다. 완전히 힘이 빠진 그냥 웃는 얼굴이었어요. 태연의 부사장 공식 복귀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3년째 공석이었던 우성그룹 부사장 자리에 강태연의 이름이 다시 올라가는 날이었어요. 태연이 단상에 서서 짧고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투명한 경영, 신뢰를 바탕으로 한 새 출발.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태연의 옆에 하영이 나란히 섰습니다. 시온과 라온이 두 사람의 손을 양쪽으로 잡았어요. 강 회장은 단상 뒤편에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그냥 바라봤습니다. 며칠 후 저녁 저택 식탁에 5사람이 앉았습니다. 아이들의 제잘거림이 식탁을 가득 채웠어요. 태연이 아이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라온, 시온, 밥 많이 먹어. 강 회장이 태연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회사 일은 어떠냐? 태연이 수저를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정신없어요. 어서 제자리를 찾아야죠. 강 회장이 낮게 말했어요. 너무 무리하지 마. 아직 시간 많으니까. 하영이 태연의 팔을 살며시 건드렸습니다. 여보, 무리하지 마요. 태연이 하영을 바라보다가 작게 웃었어요. 강 회장이 그 모습을 바라보다 식탁을 한번 둘러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집 같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거실 한쪽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오랫동안 비어있던 액자가 걸린 자리였습니다. 태연과 하영이 나란히 서고 시온과 라온이 앞에 섰어요. 강 회장이 맨 끝에 어색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셔터가 눌렸어요. 5사람이 웃는 사진이 빈 액자 안에 걸렸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5사람이 저택 정원으로 나섰어요. 하늘이 주황빛과 붉은빛으로 물들어가는 저녁이었습니다. 시온과 라온이 먼저 잔디밭으로 뛰어나갔어요. 태연이 그 뒤를 따라 걸었습니다. 하영이 태연의 손을 잡으며 나란히 걸었어요. 강 회장은 가장 뒤에서 천천히 걸으며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하영아, 사랑해. 태연이 걸으며 하영에게 말했어요. 하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내가 더 사랑해요. 아니야, 내가 더 사랑해. 두 사람은 걸으면서 그렇게 사랑한다는 말을 끝없이 이어갔습니다. 노을빛이 5사람의 어깨 위로 고르게 내려앉았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정원 가득 울려 퍼졌어요. 강 회장은 그 자리에 멈춰 서서 오래 바라봤습니다. 입가에 조용히 미소가 번졌어요. 진실은 늦었지만 사랑은 끝내 돌아왔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따뜻한 감상평도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도 건강하고 웃음 가득한 하루 보내세요. 소리바람이었습니다.